자, 오늘은 오리오과정 7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약집 106페이지를 보세요. 자, 요약집 106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 번째부터 비할인 현금 분석법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였죠.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묻는 건 크게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자, 먼저 이제 할인, 자, 현금 분석법이 있죠. 자, 여기도 대표인 기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순현가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순율법, 이들이 대표적인 기법들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할인 현금분석법, 즉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율법, 이들은 모두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 있는 기법이었죠. 또한 투자 기간 동안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 고려한다. 이것은 장점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할인 현금 분석법이 있어요. 자, 여기도 대표적인 기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단순, 자,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회수기간법 이렇게 표현해줘서 회수기간법 이렇게만 표현되면 단순 회수기간법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것은 비할인 현금분석법은 화폐 현실을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에도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죠. 하나는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참 어림셈법 역시 어림셈 대충 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화폐 자체를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계산이 또 간편하죠. 그래서 널리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비율 분석법은 항목과 항목을 연결해서 비율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역시 화폐 자체를 고려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율 분석법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LTV, 대부비라는 것도 있지요. 다음 부채 비율, DCR, 부채 감당률이죠. 자, 채무 불이익률, 여경비율, 총자산 회전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 중에 할인 현금분석법, 이분은 지난주 우리들이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비할인 현금분석법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줄여서 회수기간법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단순 회수기간법은 먼저 예상되는 회수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회수기간을 위해서 예상되는 회수기간과 목표 회수기간을 비교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회수기간에는 투자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얼마나 그러냐, 이런 문제다. 그래서 투자해서 된 전체 비용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목표 회수기간은 5년입니다. 목표 회수기간은 5년인데 예상되는 회수기간이 3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나는 5년 만에 회수하는 목표죠? 그렇지만 3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나는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4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타당성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 5년 만에 회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회수 가능 기간 예상보다 6년이 되더라는,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야보다 짧거나 같아야지 타당성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상되는 회수 기간이 목표 회수한 내에 들어와야 된다냐,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 회수야보다도 예상되는 회수에 더 길다라는 이야기.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각 이렇게 의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투자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투자할 때는 먼저 자 이제 목표 회수보다 예상되는 회수 기간이 더 길다라면 무조건 투자에서 배제해야 되겠죠? 배제해야 되고 자, 이 목표 회수보다도 예상되는 회수 기간이 더 짧다는 이야기. 더 짧다. 이 중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 이 문제겠죠. 회수 기간은 길수록 유리합니까? 짧을수록 유리합니까?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약제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 회수 기간법으로 다음 투자들의 타당성 분석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가장 타당한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다음 자, 현금은 기간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정하고 있는 거죠. 이때 투자한 A가 있습니다. 자, A 투자에 현재 어때 마이너스 500이다 주어져 있죠. 다음 1년째입니다. 1년째 100. 자, 2년째 300. 3년째 200. 4년째 5년째 400이죠? 안 불러준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다음 B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700이죠.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 두 개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분석인데, 자, 잘 보세요. A 투자입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500이다. 이렇게 표현됐죠? 그럼 현재 마이너스 500이라는 얘기는 500이 어때? 마이너스 유출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결국 내 호점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 지문에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현금, 유출, 이렇게 해서 어때? 500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유출, 그래서 500이다. 이렇게 빈다면, 결국 어때? 502분이 어때? 현금 유출 부분, 내 호주 나가는 부분이다. 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0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유출, 이런 말이 없으니까 어때?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예요. 넣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지나시면, 자, 현금 유출, 예를 들어 500,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유출 이 표현이 있으니까 500이 어때? 내 호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가 되니까 앞에 어때?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플러스는 뭡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1차 연도에 나에게 100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누계치로 100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100으로. 자, 2차 연도에 300 들어오면 누계치로 얼마 들어오는 겁니까? 400 들어온다는 이야기요. 3년째 200 들어오면 누계치로 얼마입니까? 600이다. 그렇지만 여기 600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 이걸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3년째 총 200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이 중에 얼마만 들어오면 500 다 회수하는 겁니까? 100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1년 동안 200 들어오는데 100 들어오는 데는 몇 개월을 걸 것인가? 탄소형이 기간 중 현으로 어때요? 균등하게 발산됐죠? 따라서 100 들어오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6개월 걸리겠다는 이야기요. 6개월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500 회수를 하게 된다. 결국 회수기간 어떻습니까? 2년 6개월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B투자안 한번 봅시다. B투자안 현재 마이너스 700입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700이니까 700이 내 호주에 나간다. 이 생각이라 그랬지요. 결국 700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 것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1년째 200 들어오면 누계치로 얼마로 보겠다? 200. 2년째 300 들어오면 누계치로 얼마입니까? 500. 3년째 100 들어오면 누계치로 600. 4년째 100 들어오면 누계치로 얼마입니까? 700이다. 그래서 700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4년.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래서 우리가 A, B 두 개의 회수기간을 구해봤어요. 다음에 C, D, E 투자도 회수기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구해주시기 바라겠고, 문제에서는 물었어요. 가장 타당은 물었어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목표 회수기간 이게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죠? 안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타당한 고르는 이야기 뭡니까?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는 고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럼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A 투자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기한법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비투자 한번 봅시다. 비투자 보니까 3000년도에 100이 유입이 됩니다. 4000년도 100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3000년대 100과 4000년대 100은 가치가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봐버렸지요. 똑같이 봐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자체를 고려합니까? 고르지 않습니까? 고려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한 회수기간 어때? 비투자 같은 경우는 4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했네요. 그리고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은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의 큰 단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화폐의 시장치를 고려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을 고려치 않는다. 이 같은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계산이 어때?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죠? 이 같은 장점이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여기서는 우위라든지 의사결정 기법, 장단점 여기까지 어때?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할인 현금으로서 두 번째죠. 회계적 이익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회계적 이익률 법이 있다는 겁니다. 회계적 이익률 법에서는 먼저 회계적 이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참 회계적 이익률을 구해서 회계적 이익률과 기업의 목표 이익률을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비교하겠다 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응사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회계적 이익률은 뭘 할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세요. 자, 이익률이니까 투자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투자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 되는데 무기정시가 연평균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연평균 순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적 이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회계적 이익률은 어떻게 씁니까?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연평균 순이익이다. 쓰겠죠? 결국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을 구해서 회계적 이익률과 목표 이익률을 비교하겠다. 이때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뭡니까?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 내리겠지요. 그렇지만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에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각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는 있습니다. 그럼 상호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가? 회계적 이익률이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클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회계적 이익률을 또 연평균을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여서 회계적 이익률법을 다른 말로 회계적 수익률 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평균 이익률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연평균을 활용하기 때문에 화폐 자체는 고려합니까? 고르지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쓰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할인 현금으로서법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 회수기한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더라. 이들은 모두가 화폐 자체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림셈법 살펴봅시다. 어림셈법은 말 그대로 어림셈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림셈 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셈한다는 거예요? 대충 셈한다는 거예요? 대충 셈한다라는 겁니다. 셈한다 해서 내 투자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입니다. 내가 5년 동안 임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5년 동안 임대한다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에 세후 현금을 산장풀로 쳤던 어때? 5개 작성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5개를 다 고르는 게 아니에요. 1차년도 매년 1차년도 세후 현금을 산장풀로 쳤던 이거 하나만 고려하겠다. 그래서 어때? 어림셈 대충 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1차년도 세후 현금을 산장풀로 잣대서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2억이라면 2차년도도 2억으로 봐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차년도 2억, 4차년도 2억, 5차년도 2억 이렇게
봐버리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정확도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자, 그럼 정확도 낮고 비현실적이다. 또한 이렇게 보니까 화폐 전체를 고려합니까? 고르지 못합니까? 고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계산이 간편해서 어린셈법 역시 널리 쓰이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셈법은 어림셈 하는 방법이다. 대충 생각했더니 1차 년도 운용에 과도한 세후 현등 산재 프로젝트 하나만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활용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정확도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화폐 자체도 고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계산이 간편하다 해서 역시 널리 쓰인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어림셈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수익률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야기에서는 먼저 플로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1차 년도 세후 현금을 쌓는 플로차트가 있죠. 자, 그래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죠. 가는 총소에서 공실 불량적 빼주고 기타수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죠. 역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 빼주면 세전 현금음,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플로차트의 중요한 소득은 5가지가 들어있지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세전 현금음, 세후 현금음 이 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 이 세 가지는 이제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설명될 필요 없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제가 또 설명했던 연속 2주째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다음 세전, 세후 현흐름이다. 이 두 가지는 뭐가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승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법이라는 것은, 승수법에서는 승수를 구하는 겁니다. 승수는 단위가 배예요. 배. 몇 배냐? 그래서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이 개념이에요. 소득의 몇 배가 투자냐, 여튼 승수를 구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분석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수는 뭐라면 됐어요?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이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뭘 비교합니까? 소득과 투자액을 비교한다 할 수 있겠죠. 소득과 투자액을 비교한다 해서 소득은 항상 분모값입니다. 소득은 분모값이 되어 있고 투자액은 어때? 투자액은 분자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분모값이 되겠고, 투자액은 분자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하튼 승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인데 먼저 저소득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 승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소득 승수 다음은 소득 승수, 다음은 세전, 현금 승수, 다음은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이처럼 승수는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이 생각하세요. 승수법이란 승수 이게 나오면 승수는 뭐과 관계다? 소득과 투자액과의 관계다. 그래서 소득은 어디에? 분모. 투자액은 어디에? 분자. 이래서 공식을 만들어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저소득 승수 공식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저소득 승수는 소득은 뭘로 보겠다? 저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소득은 저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저소득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가능 총소득, 또 하나는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조와 총은 어때? 같은 말이잖아요. 조소득은 총소득이 돼서 2가지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넣어주고 단서 조항에 가능 총소득을 기준하라. 그럼 여기 조소득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가능 총소득.
다음 유효 총소득 기준하라. 이러면 어때? 자, 뭘로 하면 되겠어요?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가지는 뭐에서? 총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죠. 따라서 투자액은 뭐가 됩니까? 총 투자액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조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의 배수, 이 자체가 어때? 조소득 승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소득 승수예요. 순소득 승수는 소득은 뭘로 보겠습니까? 순영업소득이다. 부모값이 되겠죠? 영업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영업소득 기준이니까 투자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총이 되겠죠. 총에서 순영업소득이란 총 투자액의 배수가 된다. 결국 총택을 순영업소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차년도 플로차트를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2억이더란 이야기예요. 순영업소득이 2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총택은 10억이다. 가져간다면 순소득 승수는 얼마 되니까 5. 단위는 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야기죠. 순영업소득의 5배가 총 투자액이다. 그래서 소득의 몇 배가 투자액이냐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의 5배가 총투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총투액 10억 이걸 매년마다 2억씩 벌어들이냐면 몇 년이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5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5년이면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결국 자본 회수기간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자본 회수 기간 구하라 이 나오면 여러분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순소득 승수 이걸 떠올리면 되겠다. 그래서 자본 회수기간 구하란다면 순소득 승수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이다. 이렇게 구한다 했죠? 자, 이 사례니까 순소득 승수가 5배예요. 5배예요. 그럼 자본 회수는 몇 년입니까? 5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일통에서 우리가 이 사실 할 수 있겠죠? 자,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소득수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자본 회수기간 어떻습니까? 길다. 순소득수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본 회수기간 어떻습니까? 짧다. 그 이야기죠? 그럼 자본 회수기간은 길수록 유리합니까? 짧을수록 유리합니까? 짧을수록 유리하다. 쓰겠죠? 따라서 승수법에 의한 승수는 높을수록 유리합니까? 낮을수록 유리합니까? 낮을수록 유리하다. 승수법은 승수는 어때?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또한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1차년도 프로차트를 고렸을 때 순영업소득 2억이니까 2차년도 2억, 3차년도 2억, 4차년도 2억, 5차년도 2억 다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10억. 그래서 어때? 5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매년마다 2억씩 그냥 단순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자체를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소득수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세전 현금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과 투자의 관계죠. 소득은 뭘로 보겠다? 세전 현금이 되겠지요. 세전 현금입니다. 분모값이 되겠어요. 자, 그럼 투자액입니다. 세전 현금 기준하니까 투자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분 투자액이 되겠다. 그래서 세전 현금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배수가 되겠지요. 결국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으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후 현금 승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뭘로 봅니까? 세후 현금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투자액입니다. 투자액은 뭘로 봅니까?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승수법의 승수 4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승수법의 승수 4가지를 다 말씀드렸고, 다음 이전 승수법에 의한 승수와 역수 관계 있는 게 바로 수익률 법에 의한 수익률법에 의한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승수법에 의한 승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를 했죠?
역수 관계에 있는 수익률은 낮을수록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도 수익률이야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이 되겠지요. 그럼 이와 역수 관계는 승수는 어떻습니까?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순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순소득 역수 관계다 그럼 뒤집어 버리면 되겠지요. 뒤집으면 되겠다.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 자본 환원율 이걸 줄여서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더 줄여서 환원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자본환율, 자본환율, 환원율 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서 이름이 지문에 이제 환원율 이 표현이 나오면 이건 수익률 의미하구나 무조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익률 의미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종합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죠. 그럼 종합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다. 그럼 우리가 식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종합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되겠죠? 종합자본은 뭡니까? 총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총투자액이라면 수익은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에서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이제 순소득 승수 순소수 이와 역수관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합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순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뭐가 비교됩니까? 총투자가 비교되는 거죠. 총투자 따서 이제 역수관계는 게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세전 현흐름 승수가 있어요. 이와 역수관계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뒤집어 버리면 되겠지요. 자,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흐름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분 배당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분 배당률이다. 이때도 배당률 마찬가지예요. 배당률 나오면 뭘 떠올립니까? 수익률 이걸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원율이나 배당률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뭘 떠올리면 되겠어요? 수익률 이걸 떠올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니까 당연히 지분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지분은 뭡니까? 지분 투자되고 수익은 뭘로 본다? 세전 현흐름이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세전 현흐름 승수와 역수관계는 건 뭡니까? 지분 배당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후 현흐름 승수와 역수관계에 있다. 뒤집어버리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흐름이 된다 할 수 있죠. 이를 가서 우리가 이제 세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후 수익률이다. 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승수법엔 승수 네 가지 수익률법엔 수익률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승수법엔 승수 네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흐름수, 세후 현흐름수 네 가지가 있죠. 다음 수익률법 수익률 세 가지가 있다. 뭐였습니까? 종합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다음 세후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순소득수는 자본 회수에 활용이 되는 거죠. 유용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관계에 있지요. 세전 현흐름 승수와 지분 배당률은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우리 시험 계산문제로 거의 매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5번 시험 보면 3번에서 4번 나오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깨끗이 포기합니다. 깨끗이 포기해요. 우리 시험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느냐. 보기에 1번 순속수는 얼마다. 자, 세전 현흐름수는 얼마다. 세후 현금수는 얼마다. 다음 종합자본 환원율 몇 프로다. 지분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다 구해야 돼요. 그럼 5개 하는데 이 값을 주냐? 천만의 말씀이죠.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를 주면 우리가 먼저 이 플로차트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작성하고 나서 이 공식 생각해서 5개 계산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제 표정 보니까 어때? 그럼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나요? 아니란 얘기 아니다. 아니다. 기껏 이거 풀었더니 어떤 또 풀니까 공시 생각 안 나요. 또 풀었어요. 보기에 맞는 게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풀기 어렵다. 깨끗이 계산 문제는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을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시면 또 이렇게 줄 때입니다. 자, 값을 줘주고 순, 소득, 순수 이거 하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하나 구하려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걸 지문으로 물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 시험 여러 차례 출제되었어요. 지문으로 준데 순, 소득, 승순환 총 투자액을 순 영업소로 나눈 값이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맞는 지문이잖아요. 이때는 어때? 찾아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 연습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승수, 수익률 관련해서 지문으로 문제를 묻고 있으면 공식은 몰라도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비법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기출문제 풀면 확실히 여러분들 이 비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보세요. 가능, 총소득, 요요, 종소, 순, 영소 이 세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다음 세전 현금은 세후 현금은 두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순, 소득, 승순환. 예, 자 세전 현금을 총퇴로 나눈 값이다. OX. X 무조건 공식물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왜? 세전 현금은 뭐과 비교됩니까? 지분 투자액. 그죠? 그럼 세전 현금과 총투자액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지워버리면 남는 것들 하나 남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몰라도 우리한테 풀 수 있는 우리만의 비법이 있다. 요령을 잘 익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강조드리지만 가능, 총소득, 요요, 종소, 순, 여소 이 세 가지는 뭐과 비교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다. 자, 세전, 세후 이 두 가지는 뭐과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면 이제 승수법, 수익률법 다 말씀드렸어요. 여튼 승수법, 수익률법 이 두 가지는 다 어디 합니까? 어림셈법 여기에 해당되지요. 어림셈법은 어림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년 동안 모든 현금은 고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년도 세후 현산자 플루차트 이거 하나만 고려했기 때문에 정확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직도 비효실적이지요. 또 화폐 시가치 고르지 못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도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널리 쓰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여러분이 109페이지 상단을 봅시다. 109페이지 상단 보시면 보충학 박스에 화폐 자체와 타당성 분석이다 넣어드렸어요. 동그라 1번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질법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다. 이 장점은 타당성 분석 기법이지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현가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가 회수기간법 그리고 연평균 순현가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배우지 않을 겁니다. 배우지 않을 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현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이는 화폐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현가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모두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서 어때? 회수기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음 연평균 순현가다. 현가만 했으니까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분 또 비교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 이 비교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나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타당성 분석기법 소개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지요.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익률법 이들은
화폐시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승수법에 의한 승수 네 가지가 있지요. 네, 수일법에 수일 세 가지. 화폐시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 그래서 승수법에 승수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현흐름 승수, 세후 현흐름 승수가 있죠. 다음 수일법 수익률 세 가지. 종합 자본 환율,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모두가 화폐를 고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 타당성 분석 기법이에요. 비율 분석법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별표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둥전 연관돼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으로 본 의입니다. 자, 비율 분석법이란 투자자들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고려하는 여기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동료분,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따라 타당성 분석 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잠시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같은 비율 분석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V라는 게 있죠. LTV는 자, 영어 첫 글자 단 거예요. Loan to Value Ratio다. 그래서 loan 이게 뭡니까? 돈 빌린다는 얘기죠. to V는 뭡니까? Value.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에서 LTV를 대부 비율이다, 대출 비율이다, 융자 비율이다, 저당 비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될 용어들이에요. 우리 지금 어떤 걸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LTV는 뭘 얘기한다? 돈 빌린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 빌린 비율이니까 우리 뭐라고 합니까?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자, LTV는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자,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을 했죠? 그래서 LTV는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의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봅시다.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다도 그래도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어때? 예, 자,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예, 참 LTV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래서 부동산에 어떻습니까?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수요는 증가한다. 다음, 이제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지만 대출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예, 대출 더 많이 받으니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근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뭡니까? 바로 금융적 위험이 되겠다는 겁니다. 금융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떻습니까?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타인자금을 쓸수록 레버리 지렛대는 또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렛대과 레버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또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쓴 셈이니까 부채 비율도 어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LTV가 50%예요. 그럼 LTV가 50%는 이야기는 부동산 가치를 100으로 보면 융자금이 얼마나 이야기예요? 50이다. 알 수 있겠죠? 그럼 100 중에 50이 내 돈, 남의 돈이다. 그 얘기죠? LTV가 50%는 이야기는 결국 타인 자본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50%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LTV는 뭘 이야기한다?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자, 이분도 저희들이 이제 투자론 첫 번째 시간 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데 우리만의 공식을 하나 기억하자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참은 열고 닫는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주면 되겠다. 참 총총차는 누구랑 탄다? 자기랑 탄다.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 공식을 설명드리면서 타인 자본 비율이다. 이게 의미하는 뭡니까? LTV. LTV는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TV는 뭘 의미한다?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타자, 이 뒷부분이죠. 타자, 이게 의미한 바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공식 기하자 이야기 됐죠? 이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LTV는 뭐를 의미한다? 타인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그럼 LTV 50%라는 이야기는 타인 자본 비율 50%죠? 그럼 타인 자본 비율 50%면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가 됩니까? 50%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부채비율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비율 구할 수가 있다. 자, 우리 부채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비율은 위에서부터 타자죠? 타자. 그래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준 비율이다. 즉,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또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표현을 쓰는데 자기 자본은 뭐가 됩니까? 지분. 타인 자본 뭐가 됩니까? 부채 또는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 시험에 이게 또 답이 됐던 겁니다. 지난 시험 이렇게 표현됐죠.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어떻게 변합니까?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변합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죠? 이런 거 점차 지문서 못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맹연습, 사실 이런 부분에 맹연습을 했던 겁니다. 항상 분모, 분자의 관계 있으면 두 가지 있는 방법이다. 연습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채를 지분으로 나누는 값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비율 계산해 봅시다. 계산시간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1이면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100%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지난 시험 또 계산 출제했던 겁니다. LTV 50%면 부채비율은 얼마입니까? 100%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 LTV 80%입니다. LTV 80%라는 얘기는 타인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예요? 80%. LTV는 뭘 이야기한다? 타인자본 비율. 그럼 타인자본 비율 80%면 자기자본 비율 얼마입니까? 20%가 되겠죠? 이게 선항 거주면 타자. 부채 비율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4, 곱하기 2니까 어때? 40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LTV 90%입니다. LTV 90%면 타인자본 비율이 얼마입니까? 90%. 그럼 자기자본 비율 얼마입니까? 10%. 자, 나눠주면 부채 비율이 되겠죠? 자, 약분하니까 9, 곱하기 100이니까 어때? 900%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를 통해서 LTV가 50%에서 80%, 90%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어떻습니까? 100%에서 400%에서 900%, 그쵸? 어때? 증가한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LTV 그리고 부채 비율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DCR이라는 게 있어요. DCR은 부채 감당률이다라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이다. 자, 잘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한 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플로차트에서 부채는 뭐가 될까요? 부채 서비스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부채 서비스, 자, 여기 있잖아요. 이 플로차트에서 부채는 뭡니까? 부채 서비스.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측정 지표라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통해서다. 그래서 이게 선 하나 딱 그어놓으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부채 감당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 영업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능력이 있냐 측정할 때 뭘로? 순 영업 소득으로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률 기준이 얼마예요? 1이지요. 1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 1보 크다는 얘기는 순 영업 소득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포는 소득으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때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면 순 영업소득이 더 적다는 뜻이죠.
그럼 번소도로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리금 지불량이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채 감당료에선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추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채는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 물론 순영업소로 나서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로 감당할 수 이걸 측정한 지표다.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번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쪽에 돈 빌려줄까요? 작은 쪽에 빌려줄까요? 큰 쪽에 빌려주겠죠? 큰 쪽에 빌려준다. 아, 원리금 상환이 충분해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저 큰 쪽에 빌려준다. 그럼 결국 부채는 예를 들어서 대출자는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의사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면 뭡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 기법의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부채 감당률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1이다. 1번 크면 감당할 능력이 있다. 1번 작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이처럼 부채 감당률이 1.1로 산정이 되었어요. 그럼 부채 감당이 1.1이라면 1번 크죠?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때 이제 A은행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해주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의사 내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B은행은 아니다. 1.1이면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돈 밀리지 않겠다. 의사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동일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서 이제 여하튼 부채 감당률이 높은 높을수록 감당할 능력이 어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이 높은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감당력이 커지니까 그 부채 감당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 낮아진다. 보시면 자, 잘 보세요. LTV가 높을수록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쓴 거잖아요. 그럼 남의 돈 많이 쓰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 부채 감당률이 높을수록 감당 능력이 커지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높을수록 유리합니까? 낮을수록 유리합니까?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이다. 자, 채무 불이행률은 말 그대로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의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의 비율이다. 그럼 이것은 채무 불이행률은 높을수록 유리할까요? 낮을수록 유리할까요? 낮을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감당할 능력은 클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은 어떻습니까?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근데 채무는 뭘 이렇게 생각?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게 채무 불이행률이다. 뭘로?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효 총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기는 부채 서비스액 이거 하나만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이걸 측정하는 건 뭡니까? 자, 부채 감당이 되겠죠? 뭘로? 순영업소득으로서 부채 서비스 이거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느냐? 뭐과 비교합니까? 순영업소득과 비교한다. 하나 딱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감당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경비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겠다냐. 뭘로? 유효 총소득이겠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이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초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여기는 조소득 순수의 역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뒤집어버리면 자, 어떻게 표현됩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조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조소득은 뭐 가능 총수 활용할 수도 있겠고 유효 총수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투자액에 대한 조소득이다. 총투액 그럼 뭡니까? 총 자산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총 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 바로 뭡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경비 비율은 여기는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조소득에서. 그래서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가능 총소득을 기준하면 조소득을 뭘로 보면 되겠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기준하라. 그럼 조소득을 뭘로 보면 되겠어요? 유효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어디에서? 조소득에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율을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 했었죠? 먼저 대부 비율 LTV라는 게 있었어요. 자, 다음은 부채 비율, 다음은 부채 감납률 DCR이지요. 다음 채무 불이행률, 다음 총자 회전율, 영업경 비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비율 분석까지 다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 기법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타당성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면 기각시켜버리면 되겠죠. 반면 타당성이 있다면 투자로 채택이 되어서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론의 대단한 막을 내렸어요. 근데 투자론 지난 시험부터 무려 8문제 출제가 되었지요. 8문제. 이번 시험도 6문제에서 7문은 출제되리라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도 무려 7시간 2,000원대 여러 개 많은 시간 할애해서 투자론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런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맞춰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우리 시험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꼭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론 다 마무리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